결선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선민주주의라는 게 87년 체제라고 하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는 평화적으로 했으나 그 안에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이 아직 제자리에 못 올라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아직 부족한 거죠. 결함을 가진 체제다,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선민주주의에 대한 그 진단하고 하나가 이제 시민의 부재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고 또 그에 걸맞는 가치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정치적 참여에도 적극적인 시민이 없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결선민주주의와 함께 시민의 부재라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그 진단이고요. 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점에서 본다면 이 교육기본법도 한번 볼만합니다. 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어쩌고 저쩌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이 그동안에 막 광범위하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육이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다는 그 관점입니다. 세속적 성공, 세속적 출세를 강조를 했으되 거꾸로 공중의 어떤 가치와 도덕을 갖는 그런 역량과 품성을 갖는 시민을 기르는 데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시대의 시민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책임 있는 그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는 시민이 부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 시민은 교육되어지는 거다.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시민은 교육되어지는 데 있어서 지식 수준으로 언어와 지식으로 이렇게 시민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런 민주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어떤 교육,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들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가 우선적으로 좀 극복해야 할 것들을 메리토크라시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 메리토크라시는 뭐 업적주의, 뭐 능력지상주의, 뭐 능력지배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사유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분배받는다는 건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나 또는 차별, 배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게 되고 또 승자 독식이나 뭐 최근에 문제되는 뭐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안게 되죠. 그런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학교에서 교육되어진다는 거죠. 성적과 이런 걸로 차등하고 줄 세우고 그리고 성적 좋은 아이가 대우받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저해야 하는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좀 부족한 사람도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이런 따뜻한 사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메리토크라시를 극복하는 대안적 이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라는 게 누구나 다 자유롭고 존엄한 평등을 이루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의 다름, 차이 이런 것들도 좀 포용할 줄 아는 사회를 꿈꾸는 그런 문화를 학교가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 시민교육의 목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양식을 체득하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또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관용, 연대의 가치와 태도의 내면, 이런 것들이 민주 시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 이건 기본적인 거고,
또 나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만큼 또 타자에 대해서도 타자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좀 넓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 드러나는 다양한 차이,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포용할 줄 아는 것. 시민사회에서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를 더 소개를 해보면 학생을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보자.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이고요. 그러므로 학교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의 전승이나 체험을 제공하는 것, 요거를 넘어서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고 몸소 살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좀 유지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는 대략 한 600명 남짓 되는 학교의 시민교육의 사례입니다. 21급인데요. 자치의 형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시민교육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새학년 그 3월에 부장님들을 중심으로 TF 안에서 먼저 논의가 됐고 그때 합의된 가치는 가설이 요거였습니다. 자율적 입법자의 경험이 자발적 준법자로 서게 할 거다. 자율적으로 입법하는 입법자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룰이 될 때 이 준법의 성향이 강해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가설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합의된 신념인데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몸으로 체득되는 거다. 요거고 그리고 이제 방법은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아이가 참여하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일단 그 과정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유가 이제 3월 달에 2차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학기 때는 3주치 생활협약을 하자. 그리고 2학기 때는 생활규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개정하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자. 이렇게 잡아서 1학기 때는 먼저 이제 교사들이 약속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약속을 제정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약속을 제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교사들이 먼저 4월에 모여서 자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약속들을 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약속들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2주간에 걸쳐서 학급에서 먼저 학급별로 자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서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학급 규칙을 먼저 정하고 요거를 학년으로 모으고 그래서 학년에서 이제 공통된 것들을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학생회가 전체 학년 걸 모아서 아이들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약속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에게 예쁜 말을 사용할게, 공평하게 대우하고 약속을 잘 지킬게,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게, 웃는 얼굴로 대할게, 또 너희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게, 끝까지 진심으로 너희들 말을 들어줄게. 어쩌면 선생님들이 약속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그래도 이게 갖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 내용들을 먼저 공표를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약속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6개 항목을 꼭 만들자고 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6개씩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을게. 또 너의 사소한 말이라도 너에게 귀 기울여 줄게. 상처되는 말 하지 않을게. 항상 널 믿어줄게. 집에 오면 반갑게 안아줄게. 칭찬하는 말 많이 해줄게. 근데 이제 이게 학부모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내 아이 중심의 관점이 우리 아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과정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에서도 뭐 허그데이나 뭐 주먹밥데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든지
어쨌든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변화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교육 활동 속에 학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학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약속이 정해지고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약속 예의도 지키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로서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실은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그 각 교실에 이제 이렇게 출력해서 다 붙였거든요. 교무실도 붙이고 특별실, 교실 다 붙였는데 잠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 알았어 컴다운 그런데 너희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아이들도 야 우리 좀 잘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 생활 협약이 만들어져서 공표됐다고 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일순간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룰 스스로 정한 이 룰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감 있는 이전보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봤고요. 이 협약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 생각도 그렇고 학생의 생각도 기왕 만들어진 거 공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식을 만들었는데 역시 협약식도 선생님들이 먼저 선서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선서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 행사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교감이었는데 이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은 이 사진 보면 별로 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의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월 7일이었는데 요보다 3개월 앞에 입학식 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때. 왜냐하면 이 600명 넘는 아이들이 작은 체육관에 모여서 입학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례가 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행사에 대한 의미가 아이들에게 공유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 행사에 학생이 중심으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주도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때는 뭐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걸 일체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진지한 행사였고 아이들이 3개월 만에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었습니다. 2학기 때는 생활 규정을 개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인데요. 먼저 학생 자치회 임원들이 여름방학하는 날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생활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돌아보고 뭘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안을 그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개학하자마자 3주체가 공동으로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교육을 어떤 방향을 할까 이 연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모 토론회, 교사 토론, 이제 포커스는 맨 마지막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학년별 대토론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별로 원탁을 준비하고 중계방송을 하면서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냥 이제 맨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 마지막 한 주간 이때가 이제 저희 학교 인권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 주간이었어요.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주간의 마지막 날이 전체 창체와 연관 지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학년별 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상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어떤 규칙을 위반했다고 벌점도 받고 처벌을 받으면서도 막상 그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용이 뭔지는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학년별로 토론회를 갖고 그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선생님들은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이들이 한 학년이 강당에 전체 둘러앉아가지고 이게 토론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가진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결과는 어땠냐면 선생님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옆모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모둠 하나하나의 감독교사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감독교사가 아무도 그 모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장을 만들어두지 않았구나. 그런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3학년 호스트들이 그 주제가 이제 생활 규정이 6개 주제였는데 그 6개 꼭지가 4개 모둠씩 이렇게 전체 24개 모둠이 이제 돌아가며 토론을 했는데 그 호스트를 3학년 임원, 학생회 임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후배 학년들이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다는 소개 안내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돌아가며 말하기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4명씩 모여서 나중에 이제 그 의견들을 분류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된 의견들을 학생회가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규정 개정 소위원회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수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이듬해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날 첫 그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TF에서 협의하고 1학기 때 생활협약을 만들고 2학기 때 생활규정 개정을 하는데 거기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쭉 거친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교과의 그 주제중심 교과통합 프로젝트에 연결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생활하는 과정 자체를 아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그런 거를 한번 꿈꿔봤던 거죠. 또 이제 전체 학년 같은 경우는 인권 주제 중심 교과 프로젝트에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11월 3일 날 당일 날 행사는 또 이렇게 창의 체험 활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생활 협약도 하고 뭐 체험 마당도 함께 하고 장애 체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봉사 활동에 관한 것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 또 활동의 토대는 저는 이 2가지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혁신학교 1기에 한 4년 정도 혁신학교 정책을 하고 나서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을 좀 확산하면 좋겠는데 그 핵심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 2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이 2가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정책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하나가 민주적 생활 공동체고 하나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이 민주적 생활 공동체가 필요 조건이라면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학교 안에서 그 학교자치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체별 자치 활동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자치 활동이라든지 교사회, 교사자치회, 또 학부모 자치회, 또 교모회의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또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모든 주체들이 학교 안에서 존중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민주적 생활 공동체의 핵심 요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민주적 생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민주적 리더십도 굉장히 강조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최적화 내지는 업무 경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이런 범주 안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이고요. 이제 끝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가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어떤 민주 시민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부하고 성찰하고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라고 봤던 거죠. 이게 이제 충분 조건입니다. 대개 많은 학교들이 이 민주적 생활 공동체까지도 아직 못 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 생활 공동체가 마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도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o what이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이 민주주의 운영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 뭘 하려고 했던가, so what,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개념으로 보면 학교가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 조직화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1970년대 중반에 그 로띠라는 영국의 교육 철학자가 사용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쭉 발전되어 온 개념인데 저는 좀 쉽게 풀고 싶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성 학습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관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생님들이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서로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또 같이 책도 읽고 그 책 읽은 내용을 아이들이나 교실 또 수업 상황과 연결짓기를 시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나누는 곳이니까 그러려면 일단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도 바탕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나누는 관계망들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그 위에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망 속에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함께. 근데 그 공부하는 내용 또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지향이 뭐냐면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이거든요. 교사노동의 특수성도 교사노동의 전문성도 수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업이라는 것이 수업의 스킬이나 테크닉으로 좁혀서 생각하기 쉬운데 수업이 학생과 교사의 삶이 교감되는 곳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결국은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는 관계망이다.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또는 학교 자치에 대한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런 민주적 생활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